아이고, 내 팔자야. 근본도 없는 고안연 걷어줬더니 어디서 감히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떠.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뺨을 매섭게 후려치고 머리 위로 찬물을 확 쏟아부었습니다. 야, 넌 어머니 말 안 들려? 진짜 질린다 질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 남편은 짐가방을 마당으로 내동댕이 치며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마당에 우두커니 선 그녀. 하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속 깊숙이 숨겨둔 전화기 하나를 조용히 꺼냈을 뿐입니다. 신호음 단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고요하던 골목길에 난데없이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와 집 앞을 꽉 메웠습니다. 벌벌 떨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비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들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던진 한마디. 아 참, 내일부터 이 집 말이야. 우리 아빠 회사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들이 당장 짐 싸서 방 빼. 이 평범해 보이던 며느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의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해도 뜨지 않은 부엌에서 지우는 전복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끝으로 전복살을 발라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죠. 벌써 3년째 반복해온 아침이었습니다. 가스불 위에서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지우는 맛을 보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더 넣었습니다. 최 여사가 짠 음식을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을 때쯤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여사가 잠옷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또 전복죽이야. 매일 똑같은 걸 먹으라고 차리니. 최 여사가 의자에 앉으며 못마땅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드셔보세요. 최 여사가 한 술을 떠 입에 넣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게 죽이야 맹물이야. 간이 하나도 안 됐잖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여사는 그릇을 손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식탁 아래로 주르륵 쏟아져 내렸죠. 하얀 죽이 바닥 타일 위로 번지며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어머님, 간을 다시 맞춰 올게요. 지훈이 급히 행주를 가지러 가려는데 최 여사가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어딜 가? 이거부터 치워. 걸레 쓰지 말고 손으로 닦아.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뜨거운 죽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지우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그런가 손끝이 야무지질 못해.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왔는지. 지훈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다 닦아낼 무렵 최 여사가 식탁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몇 장을 빼더니 지훈의 얼굴을 향해 휙 던졌습니다. 종이가 팔랑팔랑 떨어졌죠. 이번 달 시장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네가 뒤로 빼돌리는 거 아니야.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가계부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 친척분들 오셨을 때 음식 장만하느라 더 들었어요. 영수증 다 모아뒀어요. 말대꾸하는 거 봐라. 누가 너한테 변명하래. 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민재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회사 갈 채비를 마친 말끔한 차림이었죠. 지훈이 얼른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여보, 식사하고 가요. 새로 죽 끓일게요. 민재는 지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옷걸이에 걸린 와이셔츠를 노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셔츠 다림질한 거 맞아? 깃의 주름이 그대로잖아. 민재가 셔츠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다려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됐어. 아침부터 기분만 잡쳤네. 민재는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밥은 먹고 가야지. 지훈이 뒤따라가며 불렀지만 민재는 구두를 신으며 한마디만 툭 던졌습니다. 밖에서 먹어. 집에선 입맛도 안 돌아.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지훈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민재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서 후배인 수진의 오피스텔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재는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주말에 갈 바닷가 리조트 예약을 마쳤다는 내용이었죠. 민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안에서는 최 여사의 잔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 같은 거 만나서 아침도 굶고 나가잖아. 이게 다 내 탓이야. 최 여사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지우는 식어버린 전복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죽 위로 어느새 막이 얇게 앉아 있었죠. 지우는 그릇을 들어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릇을 헹구는 지훈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죠. 다만 두 눈에는 무언가 깊고 단단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 며느리는 정말 만만한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한없이 순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3년을 버텨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릇을 다 헹구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해가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죠. 지훈은 그 햇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묵묵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지난 3년과는 조금 다른 하루가 될 참이었죠. 오전 11시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 여사가 받더니 목소리 톤이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어머, 박 회장님. 그럼요, 오세요. 점심 같이 하셔야죠. 전화를 끄는 최 여사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지훈이 행주를 든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르셨어요, 어머님. 최 여사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따 손님 10명 와. 박 회장 모임 식구들이야. 점심 차려. 10분이요. 알겠어요. 메뉴는 뭘로 할까요? 지훈이 차분히 묻자 최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평범한 거 내놨다간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프랑스 요리 코스로 제대로 차려. 배달 음식 시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지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어머님, 코스 요리는 손이 많이 가서 시간이. 2시간 줄게. 그 안에 못하면 너 각오해. 최 여사가 말을 자르며 낡은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지훈의 가슴팍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죠. 지훈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허리를 굽혀주어 들었습니다. 네, 준비할게요. 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를 확인하는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10명분의 코스를 2시간 안에 차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우는 군말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를 썰고 고기를 다듬고 소스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인들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박 여사가 거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 집은 여전히 좋네.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 있어? 최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부엌에 있지 어디 있겠어. 저런 건 부려먹으라고 드린 거야. 부인들이 까르르 웃으며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여사가 차를 마시다 말고 부엌 쪽을 흘끔 보았습니다. 근데 저 며느리 어디 집안이야? 통 본 적이 없네. 최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는 척하면서도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어디 있어? 보육원 출신이야. 부모도 없는 애를 우리 민재가 불쌍해서 걷어준 거지. 순간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던 지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죠. 어머, 그런 애를 며느리로. 최 여사도 참 대단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 부인들의 입방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죠. 수프를 끓이고 접시에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이렇게 굼뜨게 해? 손님 다 굶겠네. 박 여사가 일부러 지훈의 어깨를 어깨로 툭 밀쳤습니다. 생각보다 세게 밀치는 바람에 지훈의 몸이 옆으로 휘청했죠. 그 바람에 지훈이 들고 있던 쟁반이 기울었습니다. 쟁반 위에 올려둔 크리스털 잔 세트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값비싼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죠. 거실의 부인들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최 여사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졌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최 여사가 다짜고짜 지훈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닥쳐. 변명할 시간에 손이나 똑바로 놀리지. 최 여사가 지훈을 싱크대 쪽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지훈이 하부장에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며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죠. 자기가 밀친 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분이 안 풀리는지 주저앉은 지훈의 등을 발로 눌렀습니다. 이 잔이 얼마나 귀한 건데. 네가 무슨 수로 물어낼 거야.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어머님. 지훈이 바닥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너 같은 거지가. 최 여사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안 되겠다. 내 친정이나 다름없는 그 보육원.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어.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여태 묵묵히 견디던 얼굴에 변화가 생겼죠. 보육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훈에게 그곳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자신을 거두고 키워준 유일한 집이었죠. 그곳 원장님은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만은 서늘했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부인들은 그 광경을 구경거리 보듯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깨진 유리 조각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진작 내쳤어야지.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크리스털처럼
이 집에서의 3년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과의 미래를 마치고 돌아온 민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죠.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재는 아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쩍 시선을 피하더니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재야, 너 이거 봐라. 인연이 글쎄 우리 집 귀한 잔을 다 깨먹었어.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 손님들 앞에서 나를 얼마나 망신을 줬는지 몰라. 민재가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을 흘겨보았습니다. 또 사고 쳤어.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여보, 그게 아니라 박 회장님이. 지훈이 입을 열려 하자 민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변명 듣기도 지긋지긋해.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뭉치와 펜을 꺼냈죠. 종이를 지훈 앞 바닥으로 휙 던졌습니다. 종이가 유리 조각 위로 흩어졌습니다. 지훈이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맨 위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하자고. 민재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부인들도 슬금슬금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남의 집 이혼 장면을 구경하려는 눈빛이었죠. 민재가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잘 봐. 위자료 안 받고 재산도 한 푼 안 가져가는 조건이야. 군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얘기 좀 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무슨? 오늘 안 찍으면 나도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요? 네가 집 나간 걸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가출한 마누라로 만들어주지. 민재의 말에 지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곁에서 듣던 최 여사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진작 이랬어야지. 최 여사가 싱크대로 가더니 컵에 찬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건 말로 해선 안 돼. 최 여사가 컵에 든 물을 지훈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지훈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죠. 당장 그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 이 집에서 꺼지란 말이야. 최 여사가 빈 컵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거실의 부인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을 맨손으로 천천히 닦아냈죠.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흩어진 이혼 서류, 깨진 유리 조각. 그 모든 것이 지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였죠. 이윽고 지훈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재가 던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진짜 찍으려나 봐. 부인 하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합의서를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인주 대신 입김을 불었죠. 마침 손끝에 묻은 잉크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류 맨 아래에 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민재가 멈칫했죠. 지훈이 합의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민재의 구두코 위로 툭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네.
지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죠. 민재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잘 생각했네. 진작 이럴 것이지. 최 여사가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넘겼죠. 그러고는 민재와 최 여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선 속에는 3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짐 챙길게요. 잠깐 방에 좀 들어갈게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거실 바닥에 찍혔습니다. 최 여사가 그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챙길 짐이나 있어. 빈손으로 들어온 주제에. 지훈은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손길이 차분했죠. 거실에서는 부인들이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최 여사 고생 많았어. 박 여사가 최 여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재는 구두 위에 놓인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귀찮은 아내를 떼어냈다는 후련함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간 지훈이 무엇을 꺼내려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장대 깊숙한 곳에 3년 동안 숨겨둔 물건이 있었으니까요. 방문을 닫은 지훈은 곧장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안에 든 화장품들을 옆으로 치웠죠. 그러고는 서랍 바닥을 손톱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중으로 된 가짜 바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숨어 있었죠. 지훈은 그 안에서 검은색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전화기와는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위쪽에 짧은 안테나가 달린 특수한 전화기였죠. 태성그룹의 보안 통신용 위성 전화였습니다. 지훈은 3년 동안 이것을 단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전화기를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죠. 물에 젖은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훈이 작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됐어. 지훈은 전화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익숙한 번호를 눌렀죠. 비서실장 김전무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지훈은 통화 버튼을 끝까지 누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의 호출 신호만 보내고 전원을 꺼버렸죠. 그것이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지훈이 위험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보내기로 한 단 하나의 신호. 전화기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은 지훈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초췌한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훈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 도로변에 세워진 검은 차량 안에서 김전무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릎 위에 올려둔 전화기에 불빛이 깜빡였죠. 단 한 번의 짧은 신호였습니다. 김전무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신문을 접어던지고 무전기를 들었죠. 전 팀원에게 알린다. 아씨께서 신호를 보내셨다. 즉시 진입한다. 김전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실 김전무와 특수경호팀은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신호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제든 1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늘 집 가까이에서 대기했죠. 지훈이 평범한 주부 행세를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서 지훈이 옷가지를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여사가 발로 문을 차고 들어온 것이었죠. 뭘 그렇게 꾸물거려. 빨리 안 나가. 최 여사가 지훈이 챙기던 낡은 여행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건 가져갈 자격도 없어. 최 여사가 가방을 거실로 들고 나가
거꾸로 들어 쏟아버렸습니다. 지훈의 옷가지가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죠. 뒤따라 나온 지훈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민재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지훈의 겨울 외투와 신발을 마당 밖으로 던졌죠. 가져갈 거면 주워가든가. 민재가 비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지훈이 몇 걸음 휘청거리며 현관 쪽으로 밀려났죠. 지훈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땅에 떨어진 자신의 외투만 주워들었죠. 헝클어진 머리, 물에 젖은 옷차림. 지훈은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표정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지훈의 발치에 대고 빗자루질을 해댔죠. 흙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최 여사가 악을 썼습니다. 박 여사는 그 광경을 휴대전화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볼거리네. 다들 와서 봐. 박 여사가 키득거리며 영상을 촬영했죠. 다른 부인들도 마당 입구에 모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민재가 현관에 서서 지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알았어. 민재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하던 골목 저편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한 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차량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기 흐르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한 대, 두 대, 줄지어 들어왔죠. 모두 5대였습니다. 차량마다 번호판 대신 금빛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떠들던 부인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5대의 세단이 일제히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러고는 민재의 집 대문 앞을 빙 둘러싸듯 멈춰섰죠. 마치 집 전체를 포위하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최 여사가 빗자루를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구 차야? 민재도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영상을 찍던 박 여사의 손도 멈췄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지훈만이 차분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 거기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귀에 무전기를 꽂은 건장한 남자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죠.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대문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늘어섰죠. 그 모습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있던 가장 큰 세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내렸죠. 각이 잡힌 걸음걸이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태성그룹 최고 실세로 불리는 김전무였습니다. 김전무가 들어서자 골목 곳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설 경호원 수십 명이 골목길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차량 통행을 막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순식간에 동네 전체가 통제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전무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물에 젖은 채 서 있는 지훈이 보였죠. 김전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지훈의 초췌한 모습을 확인한 까닭이었습니다. 김전무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지훈의 바로 앞에 멈춰섰죠. 그러고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직각이었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회장님께서 어서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김전무의 목소리가 마당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대문 앞에 도열해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머리를 숙이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마당 전체가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서 빗자루가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라니, 회장님이라니, 저게 다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을 찍던 박 여사도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죠. 전화기가 화단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김 전무가 품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지훈에게 건넸죠. 지훈이 손수건을 받아 얼굴의 물기를 닦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 조금씩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밟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두 사람이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최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당신들. 남의 집에 막 쳐들어와도 되는 거야. 경찰 부른다. 최 여사가 경호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죠. 하지만 경호원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재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나한테 말 좀 해봐. 민재가 지훈의 손목을 잡으려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경호원 하나가 민재의 가슴팍을 밀어냈습니다. 민재가 뒤로 나뒹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감히 어디다 손을 대려고. 경호원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재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 전무가 바닥에 쓰러진 민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죠.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강민재 씨, 똑똑히 보십시오. 김 전무가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의 진짜 신분이 적힌 가족관계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의 등기 서류였죠. 이 집 말입니다. 3년 전에 회장님께서 마련해 두신 겁니다. 회사 이름을 빌려서 강민재 씨한테 내어준 거죠. 김 전무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 주인은 강민재 씨가 아니라 회장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이렇게 내쫓으셨네요.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태성홀딩스 소유라는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죠. 법인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의 턱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그게 설마. 말을 잇지 못한 민재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늦게 서류를 들여다본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최 여사가 휘청거리며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얘야,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응. 다 농담이었어. 조금 전까지 빗자루를 휘두르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바지를 붙잡은 최 여사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구둣발로 그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농담요. 3년 동안 받은 게 농담이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훈이 김 전무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짐이 어지럽게 흩어진 거실과 집안 전체를 가리켰죠. 말 한마디 없는 손짓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마당에 있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 전무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경호팀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경하던 부인들부터 끌어냈죠. 어머, 왜 이래요? 나요. 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경호원들은 한 명씩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마당 밖으로 내보냈죠. 순식간에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호원 한 명이 화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박 여사의 휴대전화를 주었죠.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을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경호원들이 집안의 짐을 밖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최 여사의 옷까지 가구들이 마당으로 던져졌죠. 값비싼 소파와 장식장이 거칠게 굴러나왔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이삿짐으로 어수선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민재가 그 광경을 보며 외쳤습니다. 잠깐만,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짐을 왜 막 던져? 지훈이 민재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짐을 마당에 던진 건 누구였더라?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지훈의 외투를 던지던 모습이 떠올랐죠. 지훈은 그런 민재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 집 오늘부터 우리 회사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당장 방 빼. 지훈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한 한마디였죠. 방을 빼라니.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최 여사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어머님. 지훈이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이제 다시는 부를 일 없는 호칭이었죠. 지훈이 김전무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혼 합의서를 건넸죠. 방금 전 민재가 던졌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처리해 주세요. 회사 법무팀에 맡기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전무가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도장 찍으라고 던진 서류였죠. 그게 이렇게 자기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 응, 내가 잘못했어. 민재가 무릎걸음으로 기어와 지훈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지훈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히 한마디 던졌죠. 수진 씨한테나 그렇게 빌어. 주말에 바닷가 간다며. 민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내 연녀와 주고받은 문자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걸 어떻게. 3년이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지훈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이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죠. 민재와 최 여사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밖 아스팔트 바닥으로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길바닥에 나동그라졌죠. 골목을 통제하던 경호원들은 일부러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죠. 쫓겨난 모자의 모습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재벌이었다며.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이웃들의 입방아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했죠. 조금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텅 빈 마당에는 부서진 가구들만 나뒹굴었습니다. 찢어진 민재의 서류 가방도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지훈은 그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년의 서름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이 김 전무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가죠. 회사에 일이 많이 밀렸을 텐데요. 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김 전무가 앞장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마당을 가로질러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물에 젖은 옷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만은 당당했죠. 경호원이 뒷문을 열어주자
지훈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이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민재와 최 여사가 보였죠. 지훈은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5대의 세단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죠. 차량 행렬이 사라지고 나서야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길바닥에 남겨진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마당에 부서진 가구 사이로 불어왔죠. 민재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이지, 꿈일 거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현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민재는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을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지새운 탓이었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니는 회사는 건우물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하청을 받아먹고 사는 작은 회사였죠. 그런데 사옥 로비에 들어선 민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풍경이 평소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식은땀을 흘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지? 높은 분이라도 오시나? 민재가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태성그룹 본사의 강 본부장이었습니다. 뒤로는 회계감사팀과 보안요원 수십 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곧장 대표이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봉투 하나를 가슴팍에 들이밀었죠. 오늘부로 모든 하청 계약을 끊겠습니다.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부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대표이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성그룹과의 계약이 끊기면 회사 문을 닫아야 했으니까요.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강 본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한쪽에 멍하니 서 있는 민재를 바라보았죠. 저기 저 사람, 강민재 과장 때문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민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 본부장이 손짓을 하자 감사팀이 움직였습니다. 곧장 3층 영업팀 사무실로 올라갔죠. 출입문을 막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걷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눈치챈 민재가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리로 달려가 컴퓨터 본체를 뜯으려 했죠. 증거를 없애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먼저였습니다. 민재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엎어버렸죠. 이거 놓으라고. 민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감사팀이 민재의 책상 서랍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죠. 내연녀 수진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들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가짜 서류도 함께 나왔습니다. 강 본부장이 로비 한가운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였죠. 화면에는 민재가 회사 카드로 산 명품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수진과 함께 묵은 숙소 결제 내역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회사 돈으로 외도를 즐긴 증거였습니다. 지켜보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강 과장이 저런 짓을.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저러고 있었어. 대표이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성큼성큼 민재에게 다가갔죠. 이 나쁜 놈. 너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끝장났어. 대표이사가 민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연달아 올려붙였죠. 당장 해고야. 짐 싸서 꺼져. 대표이사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보안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원증이고 법인카드고 차 열쇠고 다 빼서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 민재의 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탈탈 털렸습니다. 그때 감사팀에 의해 수진도 끌려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수진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했죠. 수진이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민재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무슨 꼴이야? 수진이 악을 썼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았잖아. 같이 한 거잖아. 민재가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강 과장이 통장만 빌려달라고 협박해서. 수진이 거짓 눈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패였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무릎 꿇린 민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민재 얼굴에 던졌죠. 회사가 입은 손해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를 본 민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금액이었죠. 결국 민재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 겨드랑이를 잡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끌려나갔죠.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어제는 멀쩡한 회사원이었던 민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이 모든 일이 누구 손에서 시작되었는지 민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차용증을 흔들었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50억이야. 어떻게 갚을 거야?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억?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빌린 돈은 그게 아니잖아. 이자가 붙고 또 붙었지. 모르는 척하지 마. 최 여사가 갑자기 두 눈을 까뒤집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거품을 무는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그런 수법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부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가 얼음물 한 통을 최 여사 얼굴에 들이부었죠. 으악, 차가워.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최 여사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두머리가 최 여사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붙잡았죠. 붉은 인주를 묻혀 새 종이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제 내 몸뚱이까지 우리 거야. 알겠어. 최 여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어서 사채업자들은 최 여사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명품 가방과 손목시계까지 모조리 빼앗았죠. 우두머리가 시계를 라이터 불에 비춰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가짜잖아. 나를 속이려고. 우두머리가 서류 뭉치로 최 여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최 여사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가진 게 진짜 없어.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최 여사를 길까 웅덩이로 차버렸죠. 그러고는 승합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최 여사가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구두 한 짝은 굽이 부러져 신을 수도 없었죠. 맨발로 절뚝이며 시내를 걷던 최 여사가 백화점 앞에 이르렀습니다. 외벽 전광판에서 지훈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자선재단을 세우고 거액을 기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최 여사가 쇼윈도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죠. 흑투성이의 맨발인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전광판 속 지훈과 유리 속 자신을 번갈아 보던 최 여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깔깔거렸죠.
내가 저 며느리를, 내가 저 애를 종 부리듯 했는데 최 여사가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도 저 목걸이 줘. 며느리랑 똑같은 걸로.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최 여사를 막아섰죠. 행색을 본 요원들이 노숙자로 여기고 끌어냈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마침 비를 피해 지하도로 내려가던 민재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달려와 최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참한 꼴을 마주 보았죠. 민재야, 사채업자들이 나한테서 다 빼앗아 갔다. 50억이래. 최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어머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만 남았어요. 민재도 고개를 떨궜죠. 두 사람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혀를 차며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떵떵거리던 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한참을 울던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지훈이를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뭘 어쩌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이마가 깨지도록. 최 여사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흠뻑 젖은 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러고는 태성그룹 본사를 향해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의 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흙먼지가 묻은 옷차림에 맨발 차림의 두 사람이 태성그룹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웅장한 로비가 두 사람을 압도했죠.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첨단 보안 게이트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짓밟던 며느리가 사는 진짜 세상이었습니다. 민재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지훈이, 아니 부회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민재 씨,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 계십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제발요. 잠깐이면 됩니다. 한 번만요. 민재가 사정했지만 직원은 단호했죠. 곁에 있던 최 여사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내가 부회장 시어머니야. 비켜. 최 여사가 데스크 위 화분을 바닥으로 쓸어 떨어뜨렸죠. 요란한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곳곳에서 보안 요원 10명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최 여사가 보안 게이트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발버둥 쳤죠. 경보음이 로비 전체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원들이 두 사람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죠. 끌어내. 밖으로. 요원들이 두 사람을 끌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 본부장이 차가운 얼굴로 걸어 나왔죠. 강 본부장이 손짓으로 요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민재가 강 본부장의 구두코를 붙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지훈이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청소부로라도 살겠습니다. 평생 빌게요. 민재가 애원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경멸 어린 눈으로 그 손을 발로 쳐냈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은 두 분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강 본부장이 품에서 두툼한 봉투 두 개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 발밑으로 던졌죠. 첫 번째 봉투, 강민재 씨가 숨겨둔 재산, 통장까지 전부 묶였습니다. 두 번째 봉투, 최 여사님, 남의 이름으로 빚낸 사기건과 며느리 폭행건 모두 고소장입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됐죠. 이대로면 우리 둘 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제발 선처를. 민재가 울부짖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 어디서도 두 분은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로비 중앙의 거대한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지훈이 학대받고 쫓겨나던 장면이었죠. 최 여사가 물을 끼얹고 민재가 짐을 던지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박 여사가 마당에서 찍었던 바로 그 영상이었죠. 경호팀이 그 휴대전화를 회수해 복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두 사람을 노려보았죠. 최 여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죠. 누군가 마시던 커피컵을 민재 등에 던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셔츠를 타고 흘러내렸죠. 강 본부장이 요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치우세요. 요원들이 두 사람의 목덜미를 잡아 질질 끌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정문 밖 계단 아래로 내던졌죠. 흙탕물 범벅이 된 두 사람 위로 고소장 서류가 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재가 찢어진 서류를 쥐고 사업 꼭대기를 향해 절규했죠. 지훈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는 빗소리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꼭대기층 집무실, 지훈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훈이 손에 든 옛 결혼사진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죠. 그러고는 리모컨을 눌러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완전히 가려졌죠. 두 사람과의 인연도 그렇게 닫혔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와 최 여사는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피해 도망친 처지였죠.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으로 며칠째 끼니를 때웠죠. 배고픔과 분노를 못 이긴 최 여사가 거울을 깨부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년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최 여사가 민재의 정강이를 걷어찼죠.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일단 살고 봐야죠. 민재가 이를 악물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미랑 브로커에게 연락을 넣었죠. 나라 밖으로라도 도망칠 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쪽이 배 태워준다는 분 맞죠?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죠. 태성에서 쫓는 사람 태우는 거 위험 부담이 커. 평소 3배는 받아야겠어. 브로커가 못을 박았습니다. 3배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해? 현찰로 당장 안 가져오면 거래는 없어. 알아서 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죠. 그러고는 최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목걸이 주세요. 무슨 목걸이? 속옷에 숨겨둔 거 다 알아요. 그거라도 팔아야 돼요. 최 여사가 펄쩍 뛰었지만 민재가 막무가내로 빼앗았습니다. 낡은 금목걸이 하나가 손에 쥐어졌죠. 민재가 그것을 들고 전당포로 가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2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김 전무의 지시를 받은 태성그룹 조사팀이었습니다. 한 요원의 손에 붉은 빛이 깜빡이는 기계가 들려 있었죠. 주변 통신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막아버린 거죠. 또 도망쳐요. 어머니. 민재가 뒷걸음치며 창문 쪽으로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번개처럼 방으로 들이닥쳤죠. 민재의 팔다리를 테이프로 꽁꽁 묶었습니다. 소란에 놀란 최 여사도 제압당했죠. 먼지투성이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사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브로커와 나눈 통화 녹음을 큰 소리로 틀었죠. 밀항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망칠 우려가 크니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조사팀장이 기를 텄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이 방으로 들어왔죠.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재가 체포영장을 보았습니다. 서류 위조, 횡령, 밀항시도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비자금 장부를 넘길게. 그러니 나만 좀 봐줘. 이미 다 압수했습니다. 형사가 최 여사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렸죠. 두 사람이 형사들에게 끌려 모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죠. 차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뒷좌석에 김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두 사람의 몰골을 차갑게 훑어보았죠. 조사팀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지시했죠. 회장님 뜻대로 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최고 변호인단을 검찰 쪽에 붙여드리고요. 전화를 끄는 김 전무가 창문을 올렸습니다. 세단이 조용히 빗속으로 사라졌죠. 호송차에 실린 민재가 절망에 머리를 창틀에 찧었습니다. 형사들이 황급히 제지했죠.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가르며 멀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도망칠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의 민재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곁에는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나란히 앉았죠. 두 사람 모두 연녹색 수의 차림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강 본부장이 꼿꼿이 앉아 있었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두 사람의 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큰 화면을 띄웠습니다. 피고인 강민재가 회사 카드로 사들인 명품들입니다. 화면에 시계와 가방이 줄줄이 떴습니다. 수진과 함께 묵은 숙소 내역도 나왔죠. 빼돌린 돈이 수십억에 이릅니다. 게다가 반성은커녕 나라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징역 10년을 내려주십시오. 이어 최 여사 차례였습니다. 검사가 지훈이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제시했죠. 깨진 와인잔 사진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를 폭행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사기까지 쳤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민재의 변호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 변론을 포기한 듯 했죠.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재가 콧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죠.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재가 법정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렀죠. 하지만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던 최 여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감옥에 보내. 이런 패륜이 어디 있어. 최 여사가 악을 쓰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판사석으로 던졌죠. 법정경이 셋이 달려와 최 여사를 붙들었습니다. 입을 막고 팔을 꺾어 억지로 의자에 앉혔죠.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죠. 피고인 강민재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최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봉이 3번 내리쳐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법정에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바닥에 고꾸라졌죠. 최 여사는 거품을 물며 눈이 뒤집혔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강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민재 옆 책상에 봉투 하나를 묵직하게 올려두었죠.
그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을 다 살고 나와도 평생 갚아야 할 막대한 배상 청구서였죠. 전 재산을 묵는다는 통지서도 함께였습니다. 경위들이 두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 호송차로 옮겼습니다. 방청객들의 야유와 카메라 불빛이 등 뒤로 쏟아졌죠. 같은 시각 태성그룹 꼭대기 펜트하우스. 지우는 따뜻한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재판 결과를 전화로 보고받았죠. 곁에 선 김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 집 공사도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지훈이 가볍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재의 선고 소식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지훈이 책상 위 서류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큰 회사를 사들이는 계약서였습니다. 지훈은 거침없이 그 위에 서명을 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마천루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태성그룹 회장 자리에 정식으로 올랐습니다. 뛰어난 경영 성과의 큰 회사까지 사들이며 나라에서 손꼽히는 자리를 단단히 지켰죠. 취임식이 열린 곳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연회장에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화려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죠. 지훈의 곁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던 강 본부장이었죠. 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빛났습니다. 지훈의 손에 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죠. 부모도 없이 자랐고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연회장이 숨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고도 호소할 곳 없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1,000억 원을 들여 법률지원재단을 세우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죠.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우아한 미소로 화답하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훈은 차에 올랐습니다. 김 전무가 운전하는 뒷좌석에서 강 본부장과 나란히 앉았죠. 두 사람이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어느 교도소 식당. 민재가 멀건 콩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진 처지였죠. 수감 태도가 워낙 불량한 탓이었습니다. 식당 공용 텔레비전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단 드레스를 입은 지훈이 화면에 비쳤죠. 곁에서 다정하게 눈을 맞추는 강 본부장의 모습도 함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그 두 사람에게 쏟아지는 듯했죠. 민재가 텔레비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내 마누라였어. 진짜야. 민재가 쉰 목소리로 외쳤죠. 하지만 주변 수감자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또 헛소리한다. 정신 나간 놈. 누군가 식판을 거칠게 내리쳤죠. 찌그러지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5년의 고된 노역과 잦은 다툼으로 민재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앞니 2개가 빠지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죠. 민재가 구석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흙 묻은 얼굴로 텔레비전 속 지훈을 향해 굽은 손가락을 뻗었죠. 닿을 리 없는 손짓이었습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 최 여사는 세탁 공장에서 젖은 모포를 빨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지훈의 연설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소리를 들은 최 여사가 갑자기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켰던 집안일의 수십 배에 달하는 노역이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기형으로 굳어버렸죠. 교도관들이 익숙하다는 듯 최 여사를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독방으로 데려갔죠. 또 시작이군. 매일 밤 며느리 이름을 부른다지. 교도관이 기록지에 건조하게 적었습니다. 최 여사는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빛 속의 지훈과 어둠 속에 갇힌 두 사람. 그 대비가 이보다 더 선명할 수 없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꼭 들어맞았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과거 민재와 최 여사를 내쫓고 되찾았던 바로 그 집터였죠. 그곳이 복지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완공식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직원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지훈이 커다란 금빛 가위를 들었습니다. 붉은 테이프를 싹둑 잘랐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최 여사가 빗자루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신을 모욕하던 그 마당. 그 자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분수대가 들어섰죠. 화려한 나무와 꽃들이 그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분수대 한가운데에 황동 기념비가 우뚝 서 있었죠. 거기에는 한 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억압을 넘어 새로운 희망으로. 지훈이 그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5년 전 흙먼지 날리던 그날의 기억이 스쳤죠. 캐리어를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나던 자신의 모습. 지훈은 그 기억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늘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었죠. 더는 미련도 아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강 본부장이 다가왔죠.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훈의 어깨에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차네. 다음 일정도 준비됐어. 강 본부장이 다정하게 속삭였죠. 지훈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죠. 두 사람이 붉은 카펫이 깔린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유롭고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훈의 차가 떠났습니다. 복지타운 입구에 걸린 금빛 로고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맑은 하늘 아래 더없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핍박받던 평범한 주부에서 나라 경제의 정점에 선 지훈. 그 이야기는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민재는 좁은 감방 철창 사이로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은 5년의 형기, 그리고 평생 갚아야 할 빚. 그 무게가 민재의 어깨를 짓눌렀죠. 민재가 조용히 자기 머리를 벽에 찧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여자 교도소 독방에서는 최 여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허공에 손을 휘저었죠. 마치 무언가를 떠먹는 신용이었습니다. 며느라, 네가 끓여준 전복죽이 참 맛있었는데. 최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5년 전 싱겁다며 엎어버렸던 바로 그 죽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따뜻함을 그리워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렇게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두운 감방에서 후회와 고통으로 썩어갈 두 사람.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지훈의 뒷모습. 두 갈래의 길이 너무도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지훈을 태운 자동차가 도심의 넓은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화창한 햇살이 차창 안으로 가득 쏟아졌죠. 끝을 알 수 없는 눈부신 앞날이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이야기에 막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훈은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짓밟은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싱겁다며 엎어버린 전복죽 한 그릇이 결국 가장 그리운 것이 되어버린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며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딛고 당당히 일어선 지훈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단단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